여러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낮은 품질의 아류 제품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실제로 품질이 떨어져 건물이 통째로 넘어져 버리고 가스식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의자가 폭발해 실린더가 엉덩이에 꽂혀 한 소년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며 심지어 금까지 짝퉁으로 만들어버리는 등 폭탄 빼고 다 터져버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막무가내식 백신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 국유제약사 시노팜은 당국에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시노팜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접종한 사람이 100만 명에 가깝고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명이 접종했는데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 백신의 효능, 안전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시노백 바이오테크가 연구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란셋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시노백의 백신 호버 물질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환자들에 비해 보호항체 수치가 낮았으며 효능은 평범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후보는 90%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70%, 투약 방법에 따라서는 90%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신과 의학저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고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감염됐다는 주장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중문파는 중국산 백신 효과 우려, 수백 명 파견 근로자 접종 후에도 집단 감염이라는 제야의 기사에서 중국 해외 노동자들의 재감염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을 접종한 후 유럽과 아프리카로 파견된 직원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 남부 판체보시에 있는 텐진 전력건설 직원 400여 명 중 300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 중국에서 온 직원 상당수가 이미 시노팜 백신을 접종받은 바 있습니다. 텐진 정건 노동자를 모집한 중국 노무업체 관계자 이모 씨 등 2명은 지난 6월 이후 해외 파견 노동자 모두 출국 전 백신을 접종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감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텐진 전력건설 측은 세르비아 관련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앙골라 룬다 노르트주에 근무하는 중국 국영기업 직원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이 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신속하게 차단됐지만 해당 글을 확인해 본 결과 앙골라에서 16명의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3명이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앙골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요 씨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그는 이 일은 사실이며 현재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걸려도 보고하지 못하니 그만큼 발견 건수도 적었습니다. 주위에선 감염 사실을 신고한 사람들이 무서워 접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중국 대사관은 이 일과 관련해 접종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노팜에선 100만 명이 백신을 맞았지만 부작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페루에선 시노팜 백신을 맞은 임상시험 참가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상 증상을 보여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됐다가 닷새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시노백과 시노팜 모두 최종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노팜은 지난 9월까지 35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했고 이 숫자는 이번 달 18일 기준 총 1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2달 사이에 일반 개인에 대한 접종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시노백, 시노팜, 켄시노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 전세계 13개국에서 최종 임상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 백신 후보들의 임상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이 국가들이 가장 먼저 접종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중국산 백신은 가격까지 상식을 뛰어넘었는데요. 중국 시노팜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1회 접종분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1회 접종분 가격이 72.5달러로 이 가격은 최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18배 이상입니다. 우리 돈으로 8만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해외 제약사들이 밝힌 가격 중 가장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가 내년 최대 10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계획을 가진 것과는 달리 시노팜의 경우 연 2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도 않은 시노팜 백신을 두고 중국 정부는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는 춘절, 명절, 대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단계로 5천만 명에 대한 대규모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백신 접종은 2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중점 예방군이 1단계 접종 대상이며 2단계부터 전체로 확대됩니다. 1단계 접종 대상은 항만, 해외, 냉동식품, 수출입 관련 검역, 유통직원, 항공서비스, 각종 물류, 신선물 시장, 대중교통, 의료 종사자, 해외 근무 직원, 유학생 등입니다. 2단계는 물류 종사자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해 간다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증도 안 된 백신이라면 자기들이나 맞을 것이지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한다는 것인데요. 브라질 상파울루주도 다음 달 접종을 목표로 중국산 백신 100만 회 분량을 수입했습니다. 상파울루주와 파울루주는 이미 시노백 백신 490만 도스를 수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정부가 안전성을 문제 삼아 사용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랍과 바레인에서도 긴급 승인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중국 시노백사가 만든 120만 회 분량이 도착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의료진과 구급요원, 군인, 경찰 등 350만 명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백신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로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국산 백신의 수출 상황과 우수성을 연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백신 경쟁에서 자국의 선전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서방에서 제기하는 중국산 백신 안전성 의혹에 대해서는 상업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나의 재경 국가주간은 중국에서는 이미 5종의 백신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기초 연구가 착실한 데다가 심사가 엄격하고 실험공 규모가 큰 데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까지 동원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장춘라이 지린대학 교수는 글로벌타임즈에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 비교하면 자국의 불활성화 백신은 기술적으로 성숙했으며 부작용이 적다. 블룸버그 통신 등 서구 매체들이 중국 백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 비난이다. 중국의 백신 외교가 미국의 뒷마당에 해당하는 중남미에서 성과를 보이자 미국 매체를 중심으로 이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백신에 대한 구매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에서 기존 임상에서 성공률을 보였던 미국과 영국 중심의 백신 외에도 3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백신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에 나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조만간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옥스퍼드대가 임상시험 최종 자료를 제출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8일이나 29일쯤 사용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되면 영국 정부는 내년 1월 첫째 주부터 축구 경기장과 경마장, 전시회장 등에서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래프는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 저장할 수 있어 운송과 접종이 더 쉽다. 백신이 승인되면 이를 주문한 나라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중국 백신이
독도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울릉도와는 형제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간 한국의 부처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릉군과 독도 관련 자료를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독도 박물관은 92km라고 했고, 해양수산부는 87.807km, 건설교통부는 89.493km로 발표했죠. 대략 90km 정도인데 정확한 거리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최근 수치를 통일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입니다. 독도에 가려면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간다고 생각하면 이미 포항까지 가는 게 상당한 일입니다. 만약 울릉도까지만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금방 도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한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독도를 빼앗기 위해 온갖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의 목적지는 울릉도였습니다. 일제의 독도 침탈은 울릉도 침탈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황성신문의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2년 5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일본인의 우리강토 점유가 울릉도로서 시작이 될지 두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황성신문에 따르면 울릉도의 일본 인구는 약 550명이고 한국인은 대략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6배에 가까운 인구에다 정부 관리까지 파견된 곳이었으나 일본인의 횡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울릉도의 수목을 멋대로 베가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독립신문 역시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들어와 베어낸 나무를 반출할 때 밭의 곡식을 마구 짓밟아 백성들이 독한 흉년을 당한 것과 같아 죽을 지경이었다고 했죠. 일본인들은 칼을 빼어 뭔가 못된 행실을 부렸다고도 전해집니다. 현재 일본은 울릉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독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든다면 다음 타겟은 분명 울릉도가 되겠죠? 물론 전혀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울릉도는 불가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주도와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엄청난 행보를 선택하면서 일본은 모든 걸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군사, 관광, 과학의 전초기지로서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의 기능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독도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이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울릉도 곳곳이 변화의 조짐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동항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요. 바로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남쪽 해안의 사동항이 다목적 항만으로 탈바꿈하려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도동항과 저동항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사동항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부터 투입된 예산만 2,787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미 완공된 길이 640m의 동쪽 방파제는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항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동항이 생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해군함정 정박용 부두가 생기게 됩니다. 해군함정 한 척과 해경 경비함 두 척, 어업 지도선 두 척이 상시 접안할 수 있게 되죠. 일본 측이 불법적인 움직임을 강행할 때 빠르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해군함정과 해경 경비정의 독도 출동 시간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단축되죠. 기존의 울진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약 5시간 5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동항에서 독도까지는 2시간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일본 함정보다 훨씬 빨리 도착합니다.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8km 거리를 약 2시간 50분 만에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동항 건설로 한국 함정이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한다는 문제점을 단박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하디즈를 침범하는 등 독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동항의 군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더 큰 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동항 인근에 1.2km, 너비 3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울릉공항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동쪽 방파제 외곽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며 약 6,6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허용되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려면 지금까지는 7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생기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딱 1시간이 걸립니다.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약 40년 전인 1981년 경북도와 울릉군의 정부 건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기본 계획 고시, 2017년 기본 설계, 2019년 12월 시공사를 선정한 후 지난달 27일 첫 삽을 떴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이 미루어지고 있다가 최근 공사 진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는 울릉도에 가려면 백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기를 타고 울릉도로 갈 수도 있지만 비용이 높고 제한적으로만 가능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30만 명 수준의 관광객이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갈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점유권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찾는 섬인데 무슨 재주로 주장을 할까요? 일본을 포기하게 만들 카드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가 나섰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도의 바다만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연구기지는 내년 중에 수건 사업이었던 독도 연구조사선을 건조합니다. 연구조사선이 건조되면 선박 내에서 2, 3일을 거주하며 독도 현황과 해양 생태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는 국제학계에 독도의 이름을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2014년 4월에는 일본에 의해 멸종한 독도 바다사자의 DNA를 확보해 올해 9월 국제학술지 OSJ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국제유전자은행에 DNA 발견 장소를 이안쿠루가 아닌 독도 동해로 표기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 세계에 알렸죠. 또한 해조류를 뜯어먹어 독도 해역을 황폐화하는 성게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 생태계 보존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 같은 방식의 연구 활동 역시 독도 생물 주권과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완전히 못을 박네요. 이제 남은 일은 일본이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